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희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의 첫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황 속에서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48쪽 펴주시고요. 선생님하고 차례차례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쪽에 내용 같이 한번 봐주실게요. 일제가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라는 제목 밑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 8월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후에 조선을 총관리할 총독을 보내고 이 총독부에 의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총독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육군,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이걸 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군인들을 보내서 무력으로 지배를 하기 위함이었고요. 이렇게 온 조선 총독은 법, 그 다음에 행정, 군대 통솔권에 이르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력을 통한 단호한 그런 통치, 무단 통치 실시해서 항일 의지,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꺾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인이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바로 경찰의 역할을 했던 헌병 경찰을 뒀었고요. 재판 없이도 한국인에게는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태형, 두들겨 패는 기억해 두세요. 재판 없이도 한국인에게는 벌금이나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태형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조차 잘 사용이 되지 않았던 형벌인데요. 엎드려서 곤장을 맞는 장면인데, 우리는 코미디라든가 드라마에서 그냥 아주 일부만 봤을 뿐인데요. 실제 온 힘을 다해서 10대 정도로 맞으면 살점이 뜯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0대를 다 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100대를 맞으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는데요. 일제는 단지 조선인이 우통을 벗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리기도 했었고요. 먹는 감을 팔았는데 이 감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80대를 때리는 등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조선인에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런 무서운 형벌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었던 헌병 경찰의 주 목적은 독립운동과 색출이었고 그 외에도 세금을 걷고 위생검사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교과서 위쪽에 보시면 이런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의 조선 총독부에 처음으로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테케라는 사람의 쓴 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부임한 것은 한국인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조선 총독부의 정치를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무력으로 지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는 이런 총독이 들어오는 부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쪽에는 지금은 이 청사가 모두 사라지고 없는데요. 경복궁 뒤쪽에 경복궁 앞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워졌었던 조선 청독부 건물입니다. 1926년에 이르러서 근정적 앞에다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게 위쪽에서 내려다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식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경복궁을 누르는 듯한 그런 위세를 보여주는 건물인데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이 총독부의 건물을 다 헐어버렸고요. 그 중에 일부 이제 위에 상징적인 그런 구조물들 몇 가지는 현재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단 통치 시기 일제는 한국인이 모임의 결사라고 합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 집회, 이런 것들을 모두 금지하고요. 신문도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찬양하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기가 막힌 조선 교육령을 공포해서요. 지금 보시면 한국인의 초등교육은 4년이면 된다라고 해서 아주 기초 지식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칼을 찬 채 수업을 하는 그런 무단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일제는 좀 더 경제적으로 이 조선을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일본인들이 손쉽게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윗줄도 그어두세요.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1910년부터 18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8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특징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 소유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관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해서 국유지로 만들어서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신고서가 굉장히 까다롭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계속 물려받아서 내 땅이었는데 왜 이걸 이제 와서 신고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신고를 미처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일제가 만든 법 따위 따를 수 없다라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땅을 뺏기게 됩니다. 왕실 및 관청이 가졌던 땅도 국유지가 되었고요. 이렇게 국유지가 된 땅을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가 세웠던 회사고요. 일본인 개인 땅 주인들에게 헐값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일제는 토지의 주인을 일일이 확인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후에 조선 총독부는 그 전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땅을 빼앗긴 한국인들은 이제 오히려 일본인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으로 전락을 하게 됐죠.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땅을 뺏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게 이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토지조사 사업을 거쳐서 국유지가 된 땅을 이 회사로 넘기고, 이 회사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이민자들한테 아주 싼 값에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수익률을 얻고 대신 이제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가진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높은 액수의 소장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요.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난 1918년 끝 무렵은요. 이전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한 8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조선 총독부도 돈을 많이 세금을 걷었고요. 한편 이 밖에도요.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조선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실 이제 조선인들이 애국 계몽운동으로 실력을 키우자라고 해서 회사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삼림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좀 돈으로 가치가 되는 그런 나무들을 국유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리를 하거나 총독부에서 관리하거나 일본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꼭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겨서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일제의 식민 정책에 맞서서 저항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통치 시기고 이 무력을 통해서 잔인하게 짓밟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다시피 윤초등의 600여 명들의 애국지사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특히 이들 중에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는 거짓 자백까지 받아낼 정도로 잔인하게 고문해서 이때 무고한 사람들까지 105명을
기소하는,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민회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혔어요. 시민회에서 활약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얽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일제 탄압이 거세지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비밀리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반들, 유림들은 독립의금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제를 몰아내고 대한제국의 황실을 다시 이제 세우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공화주의, 왕이 아니라 다수가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공화주의를 네, 원했고요. 군대식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던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도 신민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1910년대 우리 민족이 많이 옮겨가 살았던 만주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 있는데 연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만주, 간도, 네, 연해주 지역에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용이라는 인물은 신민회원들의 권유에 따라서 만주 삼원부에 신흥강습소를 세웁니다.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이름을 바꾸죠. 그쵸? 이 밖에도 삼원부의 자치조직, 삼원부 지역을 관리하는 경학사라는 단체가 설립됐고요. 용정이라는 곳에는 명동학교라는 민족교육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대종교 계통의 증광단도 하나의 단체로서 독립군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요. 아래쪽에 보시면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에서도요. 대한광복군 정부, 상하이에서도 신한청년당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었고요. 미국에서도 대한민국민회가 항일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활약했었는지에 대한 것이 바르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제 간도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단체들에 대한 위치와 명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삼원보 지역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탐구활동에는 배고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민회가 만주에 무관학교 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하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몰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암살할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부에서는 사람을 고문해서 거짓 자백까지 할 수 있도록 심하게 고문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지금 배고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엔 이와 연결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가 세운 만주 무관학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삼원보에 세운 시는 무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제가 배고인 사건을 일으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이유는 뭐였을까? 가장 큰 것은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항일 의지를 꺾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일부러 몰아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한 얘기 또 같이 연결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 51쪽에 3.1운동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무단 통치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들이 3.1운동 계기로 똘똘 뭉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쯤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었고 이때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후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대국들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그들 민족들이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게 하자.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주자라는 쪽으로 발언을 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식민인데 그럼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나?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은 연합국 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단체인 신한청년단은 당시에 파리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밝히고자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네,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었고요. 상하이, 네, 파리, 네, 지역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었고요. 일본에서도요,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 발표한 28 독립선언은 국내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본토에서도 이렇게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도 더 발로 뛰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러 종교단체들이 별도로 각자 독립선언을 준비하다가 종교계가 뭉치게 됐고요.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 대표자들도 계속 이제 뭉치게 됩니다. 학생 대표들도 뭉치게 되고요. 그래서 전국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독립운동을 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별표도 같이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즉,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무호 독립선언인데요. 1918년 11월에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다.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파리로 건너가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이제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참교했던 네, 이러한 신한청년단 김규식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남겨진 일본 도쿄 YMCA 해관 입구에 세워진 28 독립선언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제 위쪽에서는요, 이렇게 뭉친 네,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이제 각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뒷면 넘어가서요, 52쪽 보시면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학생 대표들은 서울 탁골공원에서 각각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합니다. 마침 이쯤 이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일본이 독살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황제가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분노한 네, 사람들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3.1운동을 네,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침 고종의 장례식 때 이제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 3.1운동의 규모 굉장히 커졌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던 날 평양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운동이 펼쳐졌고요. 이 만세운동의 여파는 3월 1일 하루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3월 중순으로 3월 말 4월까지 이르기에 전국으로 계속 전파되어서요. 처음에는 작은 도시, 그리고 나중에 시골 지역까지, 농촌 지역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이에 일제는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3.1운동 당시에 이제 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이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일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오빠와 더불어서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왼쪽에 나옵니다. 18살에 이 운동을 하셨고요.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 독립운동을 시골까지 알리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병천 장날을 이용을 해서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옥 안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여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고초를 겪으셨고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지 1년 뒤에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네, 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원 제암리라는 곳에서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이 만세운동에 가담한 주민들을 수색해서 교회 안에 가두고 살아있는 사람을 못 나오게 교회 문을 못을 박아버리고 그곳에 불을 지른 후 빠져나오는 사람에게 총질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제암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23명이 사망했고요. 마을의 33채의 집이 모두 불에 탔어요. 근데 일제는 이 일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이 일이 이제 소문이 나고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제의 이런 잔인한 정책이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3.1운동, 만세운동에 대한 그러한 잔인한 탄압도 역시 마찬가지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일제는 이런 제암리 대학살 사건 그리고 유관순과 같은 어린 학생들까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게 되면서 무력으로 식민 통치를 해왔고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붕괴하면서 굉장히 거세게 또 저항을 했습니다. 3.1운동은 이 이후에 해외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돼서요. 만주 영종에서도 한국인들이 모여 만세 시위를 하게 되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대한 국민의회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펼치고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들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자, 3.1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그 목적이었던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 제암리 교회의 불탄 흔적들 보이시죠? 엄청난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전 민족이 단결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내에 알렸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좀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소식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제는 막무가내로 무단 통치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인식을 하고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치사하게,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교묘히 이간질시키는, 문화 통치 방식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요, 3.1운동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된지 교과서 53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는요, 3.1운동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좀 더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이끌 단일 조직,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따라서 1919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도 13개의 대표가 한성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것들 모두가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이름만 이제 다를 뿐이지 같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하나로 묶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세 군데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해라든가, 그 다음에 한성정부라든가, 이런 활동을 전부 다 모아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계승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활동하기 유리한 상하이에 정부를 두기로 합니다. 그 결과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뽑았고요.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의 지도 다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대한민국 임시, 헌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6개월, 반년 만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1조. 대한민국은 뭐라고 들어가야 될까요? 보시면 공화제라고 했었죠. 위에서 공화제 정부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공화정이 되겠습니다. 1번에 들어갈 말은 공화정입니다. 대한민국 과제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주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지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권의식을 가져야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활동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넘겨서 54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위치가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정보도 좀 모으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돈을 좀 모아서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임시정부가 국내 정보를 모으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연통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나 군 면지역의 연락자들을 듣고 이들을 통해서 국내의 정보를 모으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도 통신을 담당하는 교통국도 두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락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립운동 돈을 모집하고자 애국공채를 발행했고요. 만주에 참의부를 두어서 무장투쟁을 준비합니다. 참의부는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했었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이 밖에도 외교활동에도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요. 특히 신한청년당 대표로 이미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을 해서요. 우리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활동했던 미국에서도 구미 위원부를 두고 외교활동을 벌여요. 그러나 파리 강화에는 사실 승전국이 일본이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는 별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도 있었고, 위에서 봤듯이, 뭐, 이렇게 정보라든가 돈을 모아서 독립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교과서에 보시면, 도움글에 보시면, 특히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큰 돈을 보내는데 크게 활약을 했었던 백산상의 일용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 결국에는 일제에서 불통이 나고 발각이 나서 결국에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군자금을 모아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보탬이 되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3년이 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 때문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관련인데요. 힘을 통해서 무기를 들고서 싸워서 일제를 몰아내자라는 쪽이 한쪽이었고요. 나머지 한쪽은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좀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거치면서 결국에 갈등이 더 심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자는 이런 개조파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의가 실패로 끝이 나고요. 이에 실망한 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 이후에 김구 선생이 다시 대표를 맡을 때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은 침체기,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물 보시면은 이제 역사의 라이벌에서 이승만과 이동희 두 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달성하자라고 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승만 쪽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의 민족의 독립의지를 밝힌다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외교운동으로 나라를 독립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동희는 그들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믿을 거는 이제 힘이다. 외교만으로는 독립하기 어렵다. 무장투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자, 1번 대한강복회는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아니죠. 시민회가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3.1운동 계기로 일제는 문화통치에서 무단통치로 바꿨다고 하는데 거꾸로가 됐습니다. 네, 무단통치가 먼저, 무력이 먼저였고 그 뒤 네, 문화통치로 바꿨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일제는 우리의 주권을 뺏은 후에 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네, 순하게 지려고 했었죠.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네, 앞서 네, 교재에서 나왔는데 애국 공채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이 애국 공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이걸 사는 사람들이 그 비용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다고 해요. 3번 일제는 제때 신고하지 못한 땅을 국유지로 삼았고요. 이 국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 일본인에게 싼 값에 넘겼습니다. 자, 3번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네, 리을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도쿄의 네, 28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3.1절에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 그 뒤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포와 네, 국민대표회의의 순이겠네요. 자, 교과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차례차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